자, 이제 오늘 편집 교육 시작할게요. 편집은 선형 편집과 비선형 편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선형, 비선형? 이거 사실은 옛날 얘기예요. 요새는 다 비선형이지 선형 편집하는 건 없죠, 요새. 이거는 이제 이 왼쪽은 선형 편집, 오른쪽은 비선형 편집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스틴백이라고 하는 장치예요. 영화 필름 자르고 붙이는 장치예요. 15mm. 요건 아마 16mm인데. 예. 제가 서울예전 영화과 9학번이거든요. 그 학교 실습실에 이런 게 있었고, 그 테이블 위에 보면은 원판이 4개가 있죠. 거기다가 필름 릴을 껴요. 그리고 쫙 필름이 그 가운데 그런 장치를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 모니터에 그 화면이 나오거든요. 쭉 플레이 하다가 여기서 잘라야지 하면 딱 멈춰갖고 거기서 필름을 꺼내요. 그래갖고 스플라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로 필름을 잘라. 그리고 그거를 다른데 붙일 때 또 잘라가지고 그걸 테이프로 붙여요. 이게 선형 편집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붙였어요. 이거는 이제 필름의 선형 편집이 이렇고, 비디오 편집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비디오 데크 2개가 보이잖아요. 근데 비디오 데크 2대를 놓고, 하나는 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한쪽에서 그걸 녹화를 해요. 그러다가 녹화하다가 멈추고, 또 이쪽에서 다른 소스 찾아가지고 또 플레이하고, 또 여기서 녹화하고. 이런 식으로 비디오 편집을 했어요. 어쨌든 이런 건 전부 선형 편집이고, 선형 편집이라는 거는 시간 순서대로 처음 그 영상의 첫 부분부터 순서대로 편집한다. 그래서 선형 편집이야. 근데 비선형은 뭐냐면 한마디로 컴퓨터로 하는 거고, 컴퓨터에다가 그 영상 데이터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뭐 컴퓨터 안에서 잘라 붙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죠. 뒷부분부터 먼저 편집할 수 있어요. 중간 편집하다가 편집하고 막 나중에 조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선형, non-linear라고 하고요. 요거는 비선형 편집의 그 워크플로우인데, 이것도 사실은 옛날 얘기죠. 왼쪽에 이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촬영한 거를 그 메모리 같은 걸 통해서 옮기거나 아니면 뭐 다이렉트로 컴퓨터에 옮겨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짝짝꿍 다 한 다음에 뽑아내는 거를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디스크에 뽑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테이프로 뽑아내기도 해요. 지금도 방송국에서는 테이프로 뽑아낼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이런 거 안 쓰죠. 지금 뭐 대부분 유튜브에 올리거나 뭐 SNS에 올리거나 파일로 뽑아내는 걸로 끝나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NLE라는 게 뭐냐면은 Non-Linear Editing이거든요. 비선형 편집이란 말이에요. 비선형 편집은 컴퓨터로 하는 거고, 그래서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졸업하고 비디오 제작 일을 시작한 게 99년인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으로 이 컴퓨터로 싸게 편집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싸게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략 300만 원 정도 컴퓨터. 거기다가 이제 뭐 당시에는 DV였거든요. 디지털 비디오, 그러니까 6mm 테이프, 6mm 테이프로 촬영한 거를 1394 라인을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거기서 편집을 하는 게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99년에. 그 전에 편집을 한다는 건 뭐였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장치, 비싼 비디오 데크 2대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정도를 갖추면 수천만 원이에요. 적어도 수천만 원어치의 편집 장비를 갖추어야 비디오 편집을 할 수 있었는데, non-linear 에디팅이 생기면서 한 300만 원짜리 컴퓨터 한 대면은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 그냥 그거를 그 동기들하고 같이 그냥 차렸어요. 그랬는데 컴퓨터를 몰라요. 제가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이야 뭐 대부분 다 컴퓨터를 잘 하시는데 당시만 해도 예, 그래서 컴퓨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 부품이 이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CPU하고 램하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고 요새는 SSD도 많이 쓰죠. 하드디스크 대신에. 그래서 어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이거를 비유를 해보자면 CPU라는 거는 일하는 사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예,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 똑똑하면 일을 잘하겠죠.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야 일을 잘하죠. 그게 CPU예요. 램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저 메모리인데 그 책상의 크기예요. 책상이 조그만 책상에서 일을 하려 그러면은 거기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자료가 적잖아요. 그리고 책상이 넓은 책상에서 하면은 막 도면 펼쳐놓고 뭐 설계도 할 수 있고 막 책상이 커야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이제 저장 장치인데 이거는 이 책상에 늘어놓을 수 있는 자료들을 꽂아놓는 책꽂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장해두는 거죠. 그래서 책꽂이가 일단 커야 많은 자료를 꽂아놓을 수 있을 테고 거기서 필요한 내가 지금 당장 일할 때 쓰는 자료들을 책꽂이에서 꺼내서 책상에 펼쳐놔요. 그래서 그것이 램인데 요 세 가지가 이제 빠르고 많을수록 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여기다가 요새는 비디오 카드의 역할도 커졌어요. 비디오 카드는 하여튼 모니터에다가 그 화면을 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 요새는 사실은 비디오 카드 안 달린 컴퓨터도 많거든요. 그 비디오 카드의 역할을 CPU에서 다 그냥 담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제 비디오 카드 따로 다는 게 성능이 더 좋아요. 특히 비디오 편집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 비디오 카드 성능에 의존하는 그런 게 높아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 카드가 없으면 아예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비디오 카드도 좀 비싼 거 많이 달아야 되는데 요새 한 1, 2년 전부터 비디오 카드 값이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좀 쓸만한 거 살려면 막 비디오 카드 값만 한 200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어쨌든 근데 비디오 카드가 중요하긴 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건 일반적인 컴퓨터의 부품들의 역할인데 비디오 편집에 있어서는 특히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다시 살펴볼게요. CPU, 램, 하드, VGA. CPU는 영상 편집에서 원활한 플레이와 렌더링을 담당해요. 원활한 플레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비디오 편집하려면 일단 플레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동영상이 플레이가 돼야 이걸 편집을 하는데 아니 그럼 플레이도 안 되나?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새 4K 비디오 많이 촬영하잖아요. 이렇게 높은 해상도의 고압축의 비디오 파일을 플레이할 때에는 옛날 후진 CPU 가지고는 그냥 안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CPU가 받쳐줘야 그 플레이가 돼요. 자, 그리고 렌더링이란 건 뭐냐면은 이 영상 편집이 다 끝난 다음에 배포를 하려면은 이거를 하나의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보는 mp4 파일 같은 거 그런 파일 하나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CPU가 빠를수록 이 렌더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시간짜리 영상 1시간짜리를 렌더링 하는데 뭐 한 30분이면 되는 CPU도 있고
뭐 2시간, 3시간 걸리는 CPU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CPU를 써야 렌더링이 빠르다. 자, 두 번째, 램. 자, 램은 아까 말씀드리기를 작업자의 책상 크기라고 했죠. 책상이 커야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비디오 편집을 할 때는 지금 우리는 프리미어를 가지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어놓고 쓰기도 해요. 그러면은 램이 커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이거 하다가 이거 닫고 새 프로그램 열어서 그거 하고 또 닫고 켜고 이거 반복하려고 그러면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편집 컴퓨터는 램도 꽤 커야 돼요. 그 다음 하드디스크. 이게 저장 장치인데 자, 하드디스크와 SSD 두 개를 비교하면은 SSD가 속도가 한 10배 빠르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4K 영상 같은 걸 고용량 파일을 플레이 하려면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의 읽는 속도도 빨라야 돼요. 뭐 CPU 빠르고 뭐 VGA 좋고 다 좋은데 저장 장치의 읽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플레이가 버벅거리는 수가 있어요. 특히 트랙을 하나만 올려놓고 편집할 때는 상관은 없겠지만 한 10개쯤 트랙을 쫙 놓고 비디오 10개를 동시에 플레이하면서 편집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저장 장치가 정말 빨라야 돼요. 그래서 SSD가 더 좋은데 가격은 SSD가 한 5배 이상 비쌉니다. 하드보다. 그리고 VGA가 비디오 카드인데, 자, 이거는 높은 해상도의 모니터를 지원하려면 VGA가 좋아야 돼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모니터들은 대부분 HD 1920에 1080 해상도를 가지는 모니터들인데, 사실 비디오 이따가 프리미어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HD 모니터 가지고는 사실 좀 좁아요. 그래서 저는 4K 모니터를 놓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4K 같은 높은 해상도의 모니터를 화면을 구현해 주려면 VGA가 좋아야 돼요. 비디오 카드가. 두 번째, 쿠다를 이용한 일부 비디오 이펙트. 이게 뭐냐면은 저도 정확히 몰라요. 쿠다라는 게 이제 뭐 효과나 무슨 색보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CPU에 원래는 의존했었는데 그거를 비디오 카드의 쿠다 기능을 이용해서 요새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디오 카드가 좋아야 여러 가지 효과나 색보정 같은 걸 먹이기가 좋단 말이에요. 안 그럼 버벅거려요. 자, 그리고 렌더링. 아까 렌더링은 CPU에서 담당한다고 했지만 비디오 카드도 나눠서 해요. 특히 HD 비디오를 렌더링 할 때는 CPU가 하지만 4K를 렌더링 할 때는 비디오 카드가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외장 하드. 외장 하드 이런 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컴퓨터 안에 하드가 있잖아요. 뭐 엄청 큰 거 달아놨다고 쳐봐요. 그래도 모자라요. 왜냐하면 비디오 작업은 데이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자, 작업한 거를 배포가 끝난 다음에 작업 데이터를 어떻게 하나요? 서버로. 뭐 말하자면 그게 이제 백업 하드인 거죠. 저는 한 10년째 데이터 하나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만 지금 하여튼 수십 개요. 그리고 컴퓨터 안에 그거 다 넣어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이 끝난 데이터는 뭐 이런 그 외장 하드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백업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본체에서는 지우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일반적인 영상 편집을 위해서 아주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진 않다. 그것보다 게임할 때 더 고사양이 필요하다.
비디오 편집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주 고사양이 또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HD, 지금 가장 흔히 쓰이는 게 HD 포맷이잖아요. HD 편집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대충 뭐 한 3, 4년 된 컴퓨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K 편집을 하려면은 좀 최신의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의 용도 중에 가장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게임이다. 자, 요 노트북 두 개, 요거 되게 고사양 컴퓨터거든요.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제 노트북 원래 안 쓰다가 한 2, 3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노트북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알았던 게 뭐냐면 삼성이나 LG에서는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이 안 나와요. 아,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예, 올해 뭐 LG에서 뭐 하나 나왔대. 원래 삼성이나 LG는 뭐 얇고 가벼운 노트북들을 팔죠. 그런 노트북은 성능이 후져요. 성능에 신경 쓴 게 아니라 가볍고 얇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그거 사서 써보면은 성능이 후진 거를 느껴요. 또 열받으면 성능 제한 걸리고.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게이밍 노트북, 고성능 노트북은 후진 회사들에서 만들어요. 뭐 MSI, 아서스, 그런 레노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고성능 노트북은 수요가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전문적인 그래픽, 비디오 작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고사양이 필요하지.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이런 고성능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나 LG에서는 그런 거 잘 안 만드는 거예요. 왼쪽이 좀 더 쓸 것 같네. 예. 그래서 요거는 노동당 서울시당 소유의 노트북인데 작년에 샀고 i9의 11세대예요. 오른쪽은 8세대인가? 네, 써있죠. 이건 8세대 i7이에요. 그래픽도 요거는 3060 들어있고 요거는 2060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이제 편집용 시스템을 각자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HD 정도의 편집을 하려면은 대략 중고 가격으로 뭐 한 4, 50만 원 정도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 번째. 비슷한 가격의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비교하면 노트북이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 들고 다니면서 편집할 거 아니면은 데스크탑이 낫다. 예. 그냥 똑같이 100만 원짜리라고 비교해보면, 어서 오십시오. 똑같이 100만 원짜리라고 놓고 보면은 노트북보다 데스크탑이 좀 더 성능이 좋아요. 노트북은 그냥 휴대성에 조금 저거 한 거니까 아무래도 성능은 떨어져요. 몬터까지 달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들고 다닐 거 아니면은 비슷한 돈이라면 데스크탑 쪽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윈도우 기반이 있고 맥 기반이 있어요. 우리는 윈도우 기반의 어도비 프리미어를 가지고 할 텐데, 맥 쓰시는 분 계신가요? 맥, 노트북, 노트북. 이현호 동지 맥에 그 프리미어 깔려 있어요, 지금? 지금 프리미어 깔고 왔어요. 깔고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맥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맥을 몰라요. 그리고 오로지 저는 프리미어만 쓸 줄 알아요. 여기 보면은 윈도우 기반에도 에디우스, 베가스, 다빈치 리졸브 등등의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전 다른 것 아무것도 못 써요. 오로지 20년 동안 프리미어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프리미어로 합니다. 다른 걸로 하면 제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맥 기반으로는 파이널 컷을 쓰는데 흔히들 그러죠. 맥 기반의 파이널 컷 프로는 안정적이고 쉽다. 근데 윈도우 기반의 것들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것들을 조합해서 쓸 수 있고 뭐 이런 면은 있지만 안정성에서 떨어져요. 쓰다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에러 나서 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맥의 장점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맥 쓰는 사람보다 윈도우 쓰는 사람이 훨씬 많죠. 왜 그럴까요? 비싸거든. 네, 비싸니까. 그래서 맥은 원래 비싼 거였는데 요새 상황은 좀 달라졌어요. 미친 비디오 카드 값 때문에. 그래서 이 윈도우 기반의 솔루션이 엄청 비싸져 버려가지고 차라리 맥으로 가는 게 낫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새로 구입하시는 분이 지금 계시다면 맥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장점들이 있답니다. 기본가는 89만 원인데. 예. 심지어 그 가장 기본 89만 원짜리를 사도 지금 HD 편집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을걸요? 자, 그리고 무료 솔루션들도 있는데 이건 뭐 잘 몰라요. 다빈치 리졸브도 요새 많이 쓰는데 이것도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어요. 근데 무료 버전도 꽤 쓸만하기 때문에 이거 쓰시는 분도 많아요. 다빈치. 카메라 사면 주는 거. 네, 원래는 그랬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어도비고요. 어도비에서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 자, 요거 맨 처음 거, 요게 프리미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애프터 이펙트고요. 둘 다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인데 좀 어떻게 다르냐면 프리미어는 커트 편집 위주의 프로그램이에요. 잘라 붙여서 순서 맞추는 거. 그리고 이 오른쪽에 애프터 이펙트라는 거는 그런 커트 편집보다는 효과들 이렇게 뭐가 날라와서 붙고 막 자막이 예쁘게 써지고 막 합성하고 이런 효과들을 위해서 애프터 이펙트를 쓰고요. 이 오른쪽에 이거는 그 유명한 포토샵. 그리고 요거는 일러스트레이터. 자,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은 둘 다 2D 이미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다르냐면 뒤에 현수막 만드는 벡터 이미지. 이런 거는 이제 일러스트로 만들어요. 그래서 포토샵은 비트맵 이미지를 다루고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이미지를 다뤄요. 이 얘기는 뭐 좀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실게요. 넘어가고. 요거는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사진 보정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진 관리와 보정에 좋아요. 마지막에 있는 이거는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오디오 파일 만지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막 웨이브 파일, 파형 그려져 있는 거죠. 이게 사운드 파일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오디오 믹싱, 녹음 등등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도비에서 제시하는 최소 사양과 권장 사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 부분 링크인데 이거 클릭하면은 얘네가 추천하는 게 어느 정도다라는 사양이 쭉 뜨고요. 그리고 자, 설치를 7일간 무료 체험으로 할 수 있는데 이현호 동지가 지금 그거를 하고 오셨다는 거죠. 원래 돈 내고 쓰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그런데 처음에 7일간은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판을 이제 하고 성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7일이 지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4번 구독을 해요. 그럼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쓰는 건데 프리미어만 따로 혹은 애프터 이펙트만 따로 포토샵만 따로 이렇게 쓴다면은 한 달에 2만 얼마씩이에요. 그런데 모든 플랜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도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있는 플랜이 있고 그게 한 달에 66,000원이에요. 비디오 편집을 하려면 적어도 한 서너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한 방에 모든 플랜 66,000원짜리를 쓰는 게 나아요.
자, 이제 관리와 설정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자, 에셋 관리, 폴더 관리, 백업, 환경 설정, 단축키, 워크스페이스 등등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프리미어를 실제로 구동해 놓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프리미어 설치하는 것부터 해볼 시간이 지금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 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빨갛네요. 요거는 자 편집 끝난 거 한번 제가 가져와 본 건데 이런 거요. 저는 인천시당에서 노동당 인천시장에서 부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고유미라고 합니다. 예, 요거는 그 노동당 기관지 미래소원 편지에 들어가는 인터뷰 코너예요. 그 가장 최근에 하셨던 고유미 동지의 인터뷰고, 요 전에 하셨던 분이 이현우 동지예요. 예, 그래서 요 데이터를 오늘 여러분이 직접 다 만져보실 수 있도록 가져와서 이제 깔아드렸는데, 프리미어의 버전 차이 때문에 이게 안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각자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셔가지고 편집을 한번 실행해 보실 테고요. 이 폴더 관리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자, 이 관리는 이제 각자의 스타일일 테고, 뭐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관리하냐, 이제, 그러니까 각자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제 스타일을 알려드릴게요. 비디오 작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영상 파일, 사운드 파일, 이미지 파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구난방 막 섞여 있으면은, 뭐가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오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해요. 체계적인.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일단 그 폴더의 이름을, 자, 이거는 2022 미래의 소원 편지 당원 인터뷰 공구 고유미라고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서 했는데, 일단 맨 처음에 연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의 제목을 쓰고, 그 영상의 자, 지금 이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개 계속 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09라고 남발을 썼고, 요 08은 이현우 동지였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폴더 안에 지금 이런 식으로 폴더를 구성을 했어요. 자, AEP라는 거는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의 약자고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로 작업한 것들을 이 안에 넣어놔요. 자, 그 다음에 PRPROJ라는 폴더는 프리미어로 작업한 파일들을 이 안에 넣어놔요. PRPROJ는 프리미어 프로젝트라는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런 파일도 있고 이런 파일도 있고 뭐 그래요. 프리미어로 작업한 파일들. 자, 그 다음에 그래픽이라는 폴더에는 2D 이미지들을 주로 넣어놔요, 저는. 그래서 PSD 이런 거는 포토샵 파일이죠. 아니면 일러스트로 작업한 AI 파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 결과물로 뽑아낸 JPG 파일도 이 안에 넣어놔요. 그리고 동영상 폴더에는 동영상을 넣는데 촬영본은 따로 있어요. 여기 촬영본이라고 폴더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은 이 촬영본에 저는 넣고, 직접 찍은 거 말고 어디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거나 뭐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건 전 따로 동영상이라고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서 따로 관리해요. 자, 그리고 렌더링. 지금 렌더링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렌더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렌더링한 것들, 최종 렌더링이 아니라 중간 렌더링한 것들을 이 렌더링 폴더에 넣어놓고요. 문서. 자, 뭐 되게, 자, 요거는 인터뷰 질문지고,
뭐 이거는 인터뷰 데이트, 저 편집을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뭐 이렇게 이런 문서들이에요. 뭐 대본이나 뭐 그런 문서 파일 여기 따로 넣어놓고. 자, 사운드는 영상 편집에서 쓰이는 사운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BGM, 이펙트, 나레이션. BGM은 백그라운드 뮤직이죠. 백으로 깔리는 음악들이고, 이펙트는 효과음이에요. 뾰롱 뭐 이런 거요. 나레이션. 나레이션이 깔릴 때 사람 목소리는 따로 여기다가 넣어요. 그리고 사진. 영상에 사진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에 쓰이는 사진들을 이렇게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서 관리하고, 스틸도 멈춰있는 이미지인데 이거는 사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뭐냐면 프리미어에서 작업하다가 비디오로 찍은 것 중에 한 프레임을 뽑아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비디오 촬영에서 뽑아낸 이미지를 저는 스틸로 따로 관리해요. 그 다음에 에펙 소스, 이거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쓰이는 소스들을 전 여기다 넣고 관리하고요. 그럼 에펙 템플릿, 이거는 템플릿인데, 애프터 이펙트는 뭐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어려워요. 프리미어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좀 볼만한 이쁜 영상들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는 템플릿을 많이 사다가 써요. 그래서 그런 템플릿들을 따로 관리하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예를 들면 뭐 몇만 원짜리 템플릿을 사다가 그걸로 작업을 하면 내가 뭐 만들 수 없는 고 퀄리티의 영상을 뽑을 수도 있거니와, 내가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퀄리티를 뽑으려면은 며칠, 몇십일이 걸려야 되는 작업량을 몇만 원 주고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완성본이 뭐 말 그대로 작업이 다 끝나서 배포하기 위해서 만든 완성본 파일은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자막 폴더는 요새는 사실 별로 안 써요. 옛날에는 이제 자막을 포토샵에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자막 폴더에 따로 넣었었는데, 요새는 대부분 그냥 프리미어에서 자막 다 하거든요. 애프터 이펙트랑. 하여튼 자막 관련된 파일들을 여기 넣고, 그리고 마지막 촬영본 폴더인데 저는 카메라별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알파 6400, D750, Z6, 인스타 360 등등. 이거 제가 쓰는 카메라들이에요. Z6이 메인. 예, Z6이 메인이에요. 이 중에서는. 그래서 촬영할 때 여러 대로 카메라로 찍잖아요. 그래서 각 카메라별로 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쓰는 폴더 관리법이고, 뭐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방법을 만드셔도 돼요. 중요한 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자료들이 어떤 폴더에 그냥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다면 나중에 편집할 때 이거 어디서 못 찾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5년 전에 제가 만든 체계와 지금 쓰는 체계가 다르다면 5년 전 거 다시 열어보려고 그러면 그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가능한 한 통일된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에셋 관리, 폴더 관리는 대충 이런 내용이고요. 백업. 백업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해요. 비디오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 데에 짧게는 뭐 하루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정도 걸리잖아요. 작업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저장 장치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죠. 네. 기분이 나쁘겠죠. 돌아버리죠. 그래서
저는 하루치 작업을 하면 그 하루치의 작업을 다른 물리적으로 다른 따로 떨어져 있는 하드디스크에 백업을 해요. 자, 동시에 두 대의 저장 장치가 동시에 고장날 확률은 되게 적죠. 일단 한 대가 고장나는 것만 생각해도 저는 20년 동안 이 일하면서 하드 한 두 개 날려먹었는데 그동안에 수십 개의 하드를 쓰면서 두 개 날려먹었는데 그게 똑같은 그 데이터가 다 나눠져 있는 두 개의 하드가 동시에 고장날 확률은 되게 적죠. 그래서 뭐 두 개면 대부분 되는데 그것도 마음이 안 놓인다면 세 개 하세요. 그럼 하드디스크 값이 엄청 많이 들지 그럼. 자, 백업은 그렇게 첫 번째 그 데이터 보관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안에 저장해 놓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 작업이 끝난 거는 지우고 백업용으로 따로 외장 하드로 백업을 해두는 게 좋다. 그리고 자, 환경 설정, 이거는 이제 프리미어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단축키하고 워크스페이스. 자, 프리미어의 모든 작업은, 자,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클릭질로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려요. 단축키를 외우고 있으면은 훨씬 빠르죠, 작업이. 워드나 엑셀을 해도 뭐 마찬가지죠. 저는 게임을 잘 안 하지만 게임할 때 단축키 가지고 탁 하잖아요. 마우스 클릭질 하면은 느리잖아요. 맞아 죽잖아요. 그럼 내가 죽잖아요. 내가 먼저 쏴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단축키를 외우고 쓰시는 게 훨씬 작업 속도가 빨라져요.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요게 프리미어에서 지정하는 단축키인데, 자, 각 키마다 어떤 기능들이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의 70%는 다 외우세요. 그거 어디 있어요, 화면?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프리미어를 다 여셨나요? 네. 네. 그럼 이게 버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뭐 대충 다 비슷. Alt K 누르면 나오네. 컨트롤 알트 K. 컨트롤 알트 K. 그러네. 나보다 더 잘 알아. 이게 뭐예요? 이게 단축키요.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 자, 여기 상단 메뉴바에 여기 에디트에 보시면, 맨 밑에. 맨 밑에서 두 번째 키보드 숏컷이 있어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컨트롤 알트 K라고 이렇게 단축키가 나오죠. 자, 그걸 클릭하면은 이게 뜨고, 기본적으로는 여기 레이아웃이 한글 상태인 걸로 떠요. 근데 그거 말고 잉글리시로 하세요. 잉글리시로 해야 훨씬 더 많은 단축키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각각의 할당된 기능들은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어요. 여기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 말고 나는 Y 버튼에 슬립 툴 말고 다른 기능을 할당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뭐 자기가 쓰고 싶은 기능 선택해서 그걸 여기다 할당해주면 돼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단축키의 70% 정도는 자주 쓰이는 거니까 외우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작업하다 보면 외워져요. 처음에는 어렵죠. 근데 하다 보면은 뭐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하면 느리거든, 작업이. 단축키는 그렇고, 워크스페이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는 프로그램 창이에요. 편집하는 영상이 보여지는 창이고, 또 여기는 뭐 여러 개의 창이 있어요. 여기 프로젝트 창, 이펙트 컨트롤 창, 에센셜 그래픽 창, 텍스트 창, 여기는 인포 창이고, 루미트리 스코프 창,
이펙트 창, 히스토리 창, 여기는 각 시퀀스들 창이에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숨어있는 창들이 많아요. 이 창들을 어떻게 배열하는가, 그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이펙트 창이 있잖아요.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펙트 창이 이리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 나는 이 부분을 크게 보고 싶어, 이렇게 요 사이 경계 부분을 클릭해서 당겨 놓으면 돼요. 자, 요런 거를 워크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프리셋 되어 있는 워크스페이스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상단 메뉴바에 윈도우를 누르시고, 여기 맨 처음이 워크스페이스죠.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이 정도 많은 여러가지 워크스페이스들이 내장되어 있어요. 하나 한번 볼게요. 어셈블리를 보면, 자, 이런 식의 워크스페이스예요. 이건 Alt Shift 숫자인가 봐요. 네, 저도 그단 죽기는 몰라요. 자, 컬러를 누르면 색 보정하기에 좋은 워크스페이스죠.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쓰기에 좋은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그걸 HD01이라고 이름해놨고, 그걸 누르면은 이런 식의 워크스페이스가 떠요. 아, 그런데 저건 커스텀이에요. 저분 커스텀이에요. 예. 근데 그 각각의 워크스페이스들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쓰다가 보면은 이렇게 바꾸기도 하잖아요. 바꿨는데 아예 원래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은 워크스페이스에서 여기 리셋 to saved layout을 누르면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분은 영어판이 깔려 있고 어떤 분은 한글판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건 영어판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한글판으로 깔린 분들을 그거를 영어판으로 바꾸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 화면 잘 보세요. 일단 그 프리미어가 깔려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일단 내 PC에서 C에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C로 들어가서, 잠시만요. 지금 그거 하지 마시고 이거 먼저 보세요. 네. 자, C에 프로그램 파일에 어도비에 애프터 프리미어가 여기 있네. 프리미어로 들어가서 딕셔너리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 자, ENUS라는 게 이게 영어고요. KOKR이라는 게 이게 한글이에요. 한글판으로 깔려 있는 걸 영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요 영어로, 그러니까 요거 제가 그쪽 원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KO_KR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놈을 바꿔주면, 그래서 컴퓨터가 이놈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면 영어가 돼요. 자, 어떻게 바꾸나 하면 그 마음대로인데, 그냥 저는 맨 앞에다가 언더바 하나 쳐요. 어딨냐? 자,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려 그러면, 아, 정말로 바꾸겠느냐 한 번 더 묻거든요. 예, 진짜로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폴더 이름을 바꿔주면 그 다음에 프리미어를 열 때 이놈이 한글을 인식을 못하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열어요. 근데 쓰시다가 다시 한글판으로 쓰고 싶다. 그럼 바꿔줬던 이 폴더 이름을 원래대로 복구시켜주면 돼요. 저는 앞에 언더바 하나 쳤잖아요. 이 앞에 언더바 하나 없애주면 된다고요. 그럼 원래대로 한글판으로 다시 열려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프리미어 설치하는 것부터 보여드렸으면은 원래는 그 순서가 그렇게 써야 되는데, 프리미어 설치는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거를 먼저 설치해요. 이거예요. 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죠. 이놈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서
각종 앱들을 찾아 들어가서 내가 설치하고 싶은 놈을 요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는 건데, 요 부분이 환경 설정이거든요. 요걸 눌러보면 여기 앱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내려보면은 설치 언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어로 깔리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영어로 해주면, 잉글리시 뭐 인터내셔널도 있고 노스 아메리카도 있죠. 저는 노스 아메리카로 하는데, 자, 처음부터 이걸 영어로 해놨으면은 처음부터 영어 버전으로 깔려요. 뭔 차이예요? 익숙함의 차이예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어가 어도비에서 지원된 거는 몇 년 안 됐어요. 저는 이거 2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당연히 다 영어였고, 심지어는 당시에는 한국어로 뭔가를 하면은 에러 났어요. 한글로 된 파일 이름 불러오지 못하고, 뭐 프로젝트를 한글로 저장하려고 그러면 에러 나고 꺼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영어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튜토리얼 같은 거를 유튜브에서 찾아보려고 하면 대부분 영어로 가르쳐요. 내가 이 부분이 궁금해. 그래서 그걸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서 찾아보려고 그래도 한글로 검색하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뭐 하여튼 영어로 다 설명하는 사람도 영어로 설명해요. 다 영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영어 버전을 추천을 해요. 익숙함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원래 영어로 되어 있던 걸 한글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런데 번역의 수준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직역 수준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어 버전을 쓰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어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고, 만약에 한글 버전으로 설치를 했다면 방금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영어 버전으로 바꾸세요. 요 부분에 요 빨간 느낌표가 뭔고 하니 spell checking is not available 이라고 오류가 뜨는 건데, 텍스트 창을 여셔야 되는데, 여기 윈도우에 여기 텍스트 이 창을 여시면 왼쪽부터 트랜스크립트, 캡션, 그래픽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고요. 가운데 캡션 탭을 보면 여기 점 3개 찍혀 있는 이 부분,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체크 스펠링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체크돼 있죠. 지가 알아서 스펠링을 체크하겠다는 뜻인데 그거 해제해줘요. 굉장히 주제 넘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한글 알지도 못하는 게 체크하겠대. 그래서 그거 해제하면은 이제 앞으로 그 메시지는 안 뜰 거예요. 요거는 최신 버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로 편집을 시작해 볼게요. 프리미어를 열고 각종 비디오 소스 같은 것들을 불러와서 컷 편집을 해 볼게요. 자, 우선 프리미어를 열고, 자, 그러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뜨네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New 프로젝트, 오픈 프로젝트 멋있게 있고, 여기 리센트라고 해서 여기에 최근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들이 떠요. 자, 우리는 새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New 프로젝트를 누를게요. 자, 그래서 New 프로젝트를 열면은 이런 화면이 뜨고, 자,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써요. 그리고 이거는 로케이션, 이 프로젝트를 어디에 저장할 거냐를 정해줘요. 자, 그래서 네임은 뭐 아무렇게나 저는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로케이션은 여기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원하시는 그 폴더에 찾아가서 설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프로젝트 파일은 여기에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요 prproj라는 폴더에다가 그걸 설정해주고, 뭐 나머지는 건드리실 거 없어요. 그냥 한번 보자면 여기는 보이는 자, 여기가 렌더러라고 돼 있고,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 GPU 어쩌고 저쩌고라고 돼 있고, 맨 끝에 쿠다라고 써 있죠. 이게 그 비디오 카드의 가속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렌더링을 할 때. 두 번째, 뭐 다 비슷하게 써 있는데 밑 끝에가 쿠다가 아니고 오픈CL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쿠다 말고 오픈CL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저는 이거 안 써요.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쿠다를 일반적으로 써요. 맨 밑에는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 소프트웨어 올림. 이거는 비디오 카드가 후지거나 없거나 할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디오 카드 쓸만한 게 달려있다는 전제하에 요 쿠다를 선택해서 써요. 자, 이 밑에 것들은 그냥 볼 거 없어요. 이거 DV가 뭐냐고요? 캡처 포맷이 DV라고 돼 있죠? 캡처라는 건 뭐냐면 비디오 테이프나 그런 거에서 영상을 불러오는, 그러니까 컴퓨터로 저장하는 게 캡처거든요. 요새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옛날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거 눌러보면 DV도 있고 HDV도 있죠. 이거 두 개 다 옛날 포맷이에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어차피 캡처 안 할 거니까. 자, 그리고 OK를 하면 이런 그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떠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D의 비디오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에 test.prproj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그게 생성이 됐어요. 여기거든요. 요거 test.prproj라는 파일이 생성됐죠. 이 파일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윈도우 계열의 비디오 카드는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엔비디아, 하나는 AMD. 그래서 보통 엔비디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서는 쿠다라는 방식을 쓰고 AMD 쪽에서는 오픈CL이라는 방식을 쓴다고. 자, 새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워크스페이스를 좀 정렬을 해보면, 예. 저는 이런 식의 워크스페이스를 선호하고요. 자, 먼저 여기 프로젝트라고 쓰여 있는 이 창에서 시작해요. 여기는 편집에 쓰이는 모든 소스들을 여기로 불러와서 임포트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타임라인에 올려놓으면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쓸 것들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어떻게 불러오냐? 여기가 빈 공간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import media to start라고 써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임포트 창이 떠요. 그럼 거기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해요. 저는 촬영본을 불러와 볼게요. 네. 지금 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2개만 불러와 볼게요. 2개 선택하고 열기 하면 네. 이렇게 두 개가 불러와졌는데 여기 창이 되게 좁아가지고 잘 안 보이죠. 요 부분이 프리뷰 에이리어거든요. 요 파일을 클릭해보면 이 파일이 어떤 영상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 조그맣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움직여보면 약간 그 어떤 건지 잘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없애려면 이렇게 해요. 여기 눌러서 프리뷰 에이리어 체크 해제하면 그 부분 없어지고 이 부분이 좀 더 넓게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편집에 쓸 소스를 불러왔고요. 이거를 이제 이쪽 오른쪽에 타임라인에다가 갖다 놓을 텐데, 그렇게 해서 시퀀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요.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 new 아이템이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에다가 그냥 갖다 끌어 놓으세요. 자, 보세요. 이걸 갖다가 집어서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이렇게 시퀀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 화면이 보여져요. 다시
자, 이놈을 여기 new 아이템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만들어진 시퀀스는 이 동영상 소스와 정확히 같은 규격을 가져요. 이 영상은 어떤 규격이냐 하면, 자, 여기서 오른 클릭해서 프로퍼티를 봐요. 자, 여기 프로퍼티를 보면 속성이죠. 속성을 보면 자, 이미지 사이즈 1920에 1080 HD 사이즈라는 거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29.97, 오디오 포맷은 뭐 이러이러하다. 이 촬영본의 속성 그대로 이 시퀀스도 생성이 된 거예요. 이 시퀀스는 이거거든요. 이 놈은 어떤 건지 여기 프리뷰 에리어를 켜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시퀀스는 자, 사이즈 1920에 1080 아까랑 똑같죠? 촬영본이랑. 그리고 여기 29.97p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오디오는 48kg 스테레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촬영본을 드래그해서 뉴 아이템으로 갖다 놓아서 시퀀스를 생성하면 그 소스와 똑같은 규격의 시퀀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퀀스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영상의 포맷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촬영은 4K로 했어요. 그런데 최종본을 HD로 뽑을 거야. 그러면 시퀀스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HD로 만들어야 돼요. 4K 시퀀스를 만들면은 뭐 그걸 나중에 리사이즈 해가지고 HD를 뽑을 수는 있지만 괜히 리소스만 많이 잡아먹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4K를 불러와 볼게요. 자, 요런 놈은 4K거든요. 자, 요거를 보면은, 자, 요거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보면은 여기도 속성이 나오는데, 자, 여기를 보면 요건 3840에 2160 4K 사이즈예요. 요 다른 것들 보면은 1920에 1080 HD죠. 요거는 4K예요. 요 4K를 갖다가 시퀀스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게 새로 만들어진 시퀀스인데 그 시퀀스도 3840에 2160 4K 시퀀스예요. 네. 지금 이 시퀀스 4K라고요. 그 전에 만든 이 시퀀스는 HD고요. 해상도가 다른 시퀀스죠. 그래서 지금 이 4K 시퀀스를 만들면은 이거는 HD로 최종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시퀀스예요. 아까 HD로 만든 시퀀스 여기다가 4K를 갖다 놔볼게요. 자, 갖다 놨죠? 여길 보면 이렇게 보여요. 사이즈가 나와. 네. 아까 원래 이 사이즈인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작은 시퀀스에다가 큰 영상을 갖다 놨으니까 이렇게 보여요. 이걸 제대로 보이게 하려면 이거를 줄여줘야죠. 네. 뭐 줄이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오른 클릭한 다음에 Scale to Frame Size 혹은 Set to Frame Size라는 걸 클릭해봐요. Scale to Frame Size 하면은 그 시퀀스에 맞도록 그냥 줄여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걸로 HD 편집을 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모션이 있고 거기서 스케일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스케일이 지금 100이잖아요. 이걸 50으로 만들어줘요. 반으로 줄어들어서 HD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뭐가 다를까요? 지금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줄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키우고 싶어서 키우잖아요. 그럼 깨져요. 지금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50%로 줄였잖아요. 이거를 다시 키운다고 이렇게 키우면은 깨지지 않고 그대로 키울 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다시 100%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화질이 깨지지 않고 그냥 원래 해상도대로 그냥 살아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처럼 Scale to Frame Size라고 줄여버리면
그걸 다시 키우고 싶어서 키웠을 때 화질이 깨져요. 그래서 그런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말고 이렇게 모션에서 스케일을 가지고 조정하는 게 화질 보존에 좋고요. 그럼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는 언제 쓰냐? 절대로 이거는 다시 키울 일이 없을 소스. 예. 그런 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자료를 불러올 때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한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 말고 더 간단한 방법은 이거예요. 여기 탐색기에서 불러올 파일을 찾아요. 자, 그 놈을 갖다가 그냥 여기로 갖다 드래그 땡겨와요. 이렇게 땡겨오면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불러오는 게 사실 더 간단해요. 자, 불러온 다음에 시퀀스 만드는 것까지 지금 해볼게요. 주어진 시간 10분 시작.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동영상을 임포트해서 시퀀스를 만드는 것까지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퀀스 창에서 이 부분에서 자르고 붙이고 뭐 온갖 것들을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시퀀스 창에서. 자, 그러면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부분, 요 부분은, 요 두 줄이잖아요. 요 윗부분은 비디오고요. 요 아랫부분은 오디오예요. 그래서 여기를 경계로 윗부분은 V1, V2, V3 비디오 트랙이고요. A1, A2, A3 오디오 트랙이에요. 요 숫자는 얼마든지 이 위로 갖다 놓으면은 쭉쭉쭉 계속 늘어나요. 뭐, 얼마까지 늘어나는 건 모르겠어요. 비디오 트랙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요 부분을 잡고 밑으로 당기면은 오디오 부분이 이렇게 확대돼요. 그래서 오디오 파형을 보기 쉽죠. 이렇게 느리면은. 첫 부분으로, 자, 지금 시퀀스가 지금 일부분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아랫부분 여기를 잡고 좌우로 당기면은 이렇게 이동해 갈 수 있는데, 이 전체를 한 번에 다 보고 싶으면은 그 키보드에 엔터 위에 있는 버튼, 한글 원 버튼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가 한 번에 다 보여져요. 그래서 홈 버튼을 누르면 맨 앞으로 가고, 엔드를 누르면 맨 끝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 각각 클립이 나뉘어져 있는 경계 부분이 있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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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각각의 경계 부분으로 가려면은 방향키의 위아래를 누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맨 앞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 시퀀스를 느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에요. 플러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확대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자, 플러스 해서 한 요 정도로 해놓고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는 스페이스바예요. 자, 요 부분, 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자, 여기 가보면은 여기 단축키로 스페이스바라고 나오죠?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면 멈추고요. 자, 플레이 스탑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클립에서 시작 부분을 찾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쓸 건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고유미라고 합니다. 네, 요 부분을 쓰고 싶어요. 그럼 요 말의 앞뒤를 잘라야겠죠? 오디오 파형을 보면 대충 이쯤에서 말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 가볼게요. 자, 요 부분을 잡고 클릭해서 이렇게 좌우로 당기면 돼요. 혹은 뭐 요런 데를 잡아도 되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에서 가볼게요. 저는부터 갈게요. 그러면 이쯤이죠. 자, 시작점을 잡은 다음에 Q를 눌러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글로 돼 있죠. 이걸 영어로 한영 버튼 눌러서 영어로 해주고, 그래서 Q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 이전 부분은 다 없어지고 거기가 맨 앞으로 가요. 다시
저는 하는 여기로 표시한 다음에 Q를 눌러요. 그럼 요 앞부분 여기는 다 사라져요. 보세요. 사라지고 그 부분이 이제 맨 처음이 돼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뭐랄까 타임 코드 같은 거요. 0초에 지금 요 부분이 딱 위치된 거예요. 여기서 플레이하면 저는 노동당 인천시당에서 부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고유미라고 합니다. 예. 시작점 잡은 거예요. 자, 시작점 잡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잖아요. 여기다 대놓고 칼로 자르는 거예요. 여기가 도구 툴이거든요. 도구 툴을 툴 거시기를 보면은 요거 레이저 툴이라고 나오죠. 요게 칼이에요. 변도칼. 그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요. 그럼 잘려요. 이렇게. 다시 요 레이저 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잘려요. 그런 다음에 자, 요게 셀렉션 툴인데 단축키는 V고요. 셀렉션 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 보면 자,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나뉜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앞부분은 필요 없잖아요. 여긴 지울 거예요. 그냥 딜리트 하면 돼요. 없어졌죠? 자, 그런데 없앤 다음에 이걸 앞으로 당겨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 번이라잖아요. 귀찮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아까처럼 Q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다시 자, 레이저 툴은 단축키가 C예요. 그래서 C를 누르고 여기 커서 모양이 자, 아까 선택 셀렉션 툴에서 화살표 모양이었던 게 C를 누르면은 자, 면도칼 모양으로 바뀌는 거 보이죠? 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해서 앞부분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셀렉션 툴 V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로 지워도 되지만 여기서 오른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리플 딜리트가 있고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 뒷부분이 앞으로 와서 붙어요. 해볼게요. 리플 딜리트. 자, 다시 보세요. 리플 딜리트. 앞부분이 없어지면서 뒤에가 와서 붙었죠. 자, 시작점 잡는 부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Q로 한 방에 날리는 법, 칼로 자른 다음에 그 부분 없애고 뒤를 당겨 오는 법, 세 번째는 자른 다음에 리플 딜리트로 없애는 법. 각자 상황에 맞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작점, 인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아웃점을 잡아야죠. 어디까지 쓸 건가? 플레이 해볼게요. 저는 노동당 인천시당에서 부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고유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웃점을 잡는 거예요. 자, 역시 C를 눌러서 레이저 면도칼 툴로 바꾼 다음에 거기를 클릭해서 잘라요.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는 또 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날리지 마세요. 그래서 적당한 데 가서 또 들어보는 거죠. 저는 대학생 때부터 계속 진보정당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2003년에 탈당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자, 뭐 이 중에서 뭐 전원부터 쓰고 싶어요. 저는 자, 여기부터. 그러면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의 휠 바퀴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굴리면은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을 잘라서 요 부분만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서 오른 클릭하고 리플 딜리트 하면은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뒷부분이 앞으로 와서 붙어요. 그럼 어떻게 붙어나 볼게요. 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고유미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자, 이렇게 붙었어요. 아까 그 첫 번째 클립의 아웃점과 두 번째 클립의 인점을 붙인 거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자른 다음에 여기를 딜리트하고 요 뒤에 걸 이렇게 클릭해서 당겨 와도 돼요. 결과는 같아요. 자, 당겨 올 때, 자, 요 부분을 보시면 요게 스냅 인 타임라인이라는 버튼인데 말굽 자석 모양이거든요. 자석 근처로 가면 들러붙는다 그거예요. 요거를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걸 클릭해서 당겨 올 때, 자, 여기에도 가서 붙어요. 여기에도 붙고 또 여기도 근처로 가면 붙어요. 근데 이거를 클릭을 안 해놓으면, 이렇게 해제해 놓으면 이 근처로 갔을 때 들러붙지가 않고 그냥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 가서 딱 저거 하지 않거든요. 좀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좀 모자르기도 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요 스냅 인 타임라인 자석 버튼을 활성화해두고 편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거기에 가서 딱 달라붙으니까. 자, 이렇게 시작점, 인점과 아웃점을 잡아서 그 클립들을 서로 붙이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요것만 지금 해볼게요. 10분 드릴게요. 자, 지금 그 시작점 잡고 끝점 잡고 갖다 붙이는 것까지 했어요. 이게 사실은 컷 편집에 다예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은 컷 편집. 컷 편집은 끝나요. 물론 여기서 이제 세세하게 더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테크닉적인 거는 뭐 이게 다고, 그 처음부터 파일을 임포트해서 시퀀스를 만드는 부분까지를 제 스타일대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 스타일이니까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뭐 효율적이에요, 저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프로젝트 창에 그냥 다 없앴어요. 그냥 비어있죠. 그냥 새로 시작했다고 칠게요. 탐색기에서 제가 폴더 분류해 놓은 걸로 치면은 촬영본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이 촬영본 폴더를 그냥 통째로 여기다 갖고 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촬영본 폴더가 생겼고, 그걸 확장해 보면 D750이 있고 Z6이 있죠. 그래서 D750 열어보면 그 안에 D750으로 찍은 클립들이 있고, Z6 열어보면 그 안에 또 이렇게 있어요. 자, D750은 HD로 찍었고요. Z6는 4K로 찍었어요.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HD로 완성할 거예요. 그러면은 HD 시퀀스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시퀀스 만드는 방법은 이 클립을 갖다가 여기로 갖다 놓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D750 클립을 갖다 놓을까요? Z6 클립을 갖다 놓을까요? D750. 예, 왜? HD. 그러니까. 예. 너무 잘 자, 그걸 갖다 놓기 전에 저는 여기다가 시퀀스 하나 만들 거예요. 요거 new binary, new bin이라고 써 있죠. bin이라는 게 바이너리인데, 하여튼 폴더 비슷한 거예요. 요걸 클릭해서 새로운 바이너리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저는 시퀀스라고 해요. 자, 새로운 시퀀스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요 D750 하나를 클릭해서 요 new 아이템에다 갖다 놓고 시퀀스가 만들어진 거를, 이거를 땡겨서 요 시퀀스에다 갖다 놔요. 예. 다시 한번. 다시. 자, 이 D750에 있는 HD 파일을 가지고 new 아이템에 끌어와서 시퀀스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HD 시퀀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촬영본 바이너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옮겨준다고요. 어디로? 요 시퀀스라고 새로 만들어 놓은 바이너리에다가 옮겨줘요. 자, 그러면 촬영본 바이너리에는 촬영본 영상 파일들만 들어있고, 시퀀스 바이너리에는 시퀀스가 생긴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요거는 딜리트로 일단 없애준 다음에, 자, 요 D750을 통째로 갖다 놓고요. 자, 그러면 전체를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 클립이 다 늘어나졌죠. 그 다음에 Z6도 요 끝에다가 갖다 놔 볼게요. 일단 끝으로 간 다음에 확장하고 이 끝에다가 이걸 갖다 놔요. 좀 다른 트랙에 갖다 놔 볼게요. 같은 트랙 말고 다른 트랙에.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앞은 D750으로 찍은 HD 클립들이고 요 뒤는 Z6로 찍은 4K 클립들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시퀀스 이름을 바꿔줘요. 저는 촬영본이라고 바꿔요. 아까 바이너리에 들어가 있던. 예. 자, 요거는 바이너리 촬영본 바이너리 이름이고, 요거는 시퀀스 촬영본이라는 시퀀스예요. 자, 지금 이렇게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서 놨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한 거냐면요. 자, 이거나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요. 동시에 두 대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같이 활동했던 분들을 좀 많이 찾아다녔어요. 자, 요 부분과 라고 저한테는 후배이기도 하고 요 부분이 같은 상황을 두 대로 동시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서로 싱크를 맞출 거예요. 동기화 시킨다고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세 개의 클립이 있고, 요 4K 부분은 보면은, 요 맨 앞에 뭐 짧은 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아마 찍다가 실패한 클립 같아요. 요거는 그냥 통째로 없애버릴게요. 리플 딜리트. 자, 그래서 여기도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걸 통째로 선택한 다음에 요 앞으로 끌어다 놔요. 그러면 어때요? 똑같진 않지만 대충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죠. 예, 동시에 찍고 동시에 커트해서 그래요. 마이크가 다른 거네. 마이크 달라요. 마이크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자, 처음 거는 소리 들어보세요. 학생 때부터 계속 진보정당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자, 이 소리와 인천시당에서 부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고윤희라고 합니다. 원거리에 있는 마이크. 예, 여기 보시면 요 핀 마이크 보이시죠? 네, 마이크. 그래서 처음에 선명하게 들렸던 소리는 이 핀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간 소리고, 지금 이 소리는 시당에서 부위원장으로 열심히 이 소리는 그 카메라에 달린 내장 마이크 소리예요.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핀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로 다르게 찍은 이 두 개의 파일을 동기화 시킬 건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원시적인 방법. 그 전에 우선 여기 보시면은 화면이 다 나오지 않았죠. 지금 HD 시퀀스에다가 4K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전체가 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를 일단 전체가 다 나오도록 사이즈를 줄여줄게요.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모션의 스케일을 50%로 해줘요. 자, 이거요. 그러면 지금 요거 하나 바꾼 건데, 아이고, 요거랑 요것도 똑같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일일이 하나씩 해도 되지만 한 방에 가볼게요. 속성을 카피해서 붙여 넣는 거예요. 요거 이미 바꾼 클립에다가 대고 오른 클릭. 그러면 카피가 있어요. 카피한 다음에 요 나머지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다시 오른 클릭.
페이스트인데 애트리뷰트라고 돼 있죠. 속성만 붙여 넣는단 말이에요. 그걸 클릭하면 창이 하나 뜨는데 여러 가지 이 많은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을 붙여 넣을까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기 비디오 애트리뷰트에 보면은 모션이 있고 오페시티, 타임 리매핑 등이 있고, 여기 오디오 속성에 보면 볼륨, 채널 볼륨, 패너 등등이 있어요. 우리가 붙여놓고자 하는 속성은 스케일이잖아요. 스케일을 100%에서 50%로 줄였죠. 그 속성만 붙여 넣을 거예요. 스케일이라는 거는 모션의 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살려두고 나머지 다 지울 거예요. 자, 요거만 선택했죠. 그러놓고 오케이 하면 여기 지금 요게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보세요. 원래는 이런 거였어요. 이걸 붙여 넣었더니 노랗게 바뀌었죠. 여기에 속성이 뭔가 바뀌었다라는 표시예요. 자, 그래놓고 보면, 자, 바뀌었죠? 여기도 바뀌었죠. 처음에 여기에서 설정했던 50%라는 속성이 똑같이 다른 클립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컨트롤 S, 세이브. 자, 프리미어 작업할 때는 수시로 뭔가 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컨트롤 S를 누르세요. 이거는 사실은 다른 뭐 문서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다가 뻥 나면 한 30분 일했는데 갑자기 꺼져버려요. 그러면은 날라가잖아요. 30분 작업한 거. 그러니까 계속 컨트롤 S로 세이브를 해주세요. 특히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에러 나고 꺼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세이브를 버릇을 들여두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다시 싱크 맞추는 부분으로 가볼게요. 요거를 전체 선택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자, 우리나라 원 버튼, 엔터 위에 있는 원 버튼을 눌러서 전체를 보고요. 맨 앞으로 가서 확대,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하고, 자, 여기에 오디오 파형을 보시면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혼자 삐죽 튀어나왔죠. 자, 여기도 보시면 요 부분, 여기 혼자 날카롭게 삐죽 튀어나왔잖아요. 여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볼게요. 자, 요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그냥 보면은 요 위가 보여요. 근데 우리는 요 밑을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 눈을 하나 꺼줘요. 여기 눈이에요. 요걸 켜면은 요 채널이, 요 트랙이 보이고, 요걸 끄면 요 트랙이 안 보이고 요 밑에 트랙이 보이는 거예요. 오디오도 마찬가지. 지금 요 부분을 들어볼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오디오를 끌 거예요. 어떻게 끄냐? 여기 뮤트를 하면 M자, 요거 뮤트예요. 요걸 누르면은 요 트랙 소리가 안 나게 뮤트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래놓고 플레이 해보면 박수예요. 요 부분이 박수란 말이에요. 2대 이상의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할 때는 이렇게 박수를 쳐요.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부분을 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화면을 눈을 켜고 이번엔 이쪽을 뮤트 할게요. 그래 놓고 지금 요 부분이에요. 여기를 볼게요. 네, 딱 그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요 뾰죽 튀어나온 부분과 요 뾰죽 튀어나온 부분을 정확하게 위치를 똑같이 맞춰주면 싱크가 맞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근처로 가서 여기를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장해 볼게요. 자, 이게 최대한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한 프레임, 방향키의 좌우를 누르면은 한 프레임씩 가요. 왼쪽, 오른쪽. 자, 그래서 요 뾰족한 부분 앞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죠. 여기다 대놓고 C 버튼을 눌러서 레이저, 여기 지금 한글이잖아요. 영어로 바꾼 다음에 C 버튼을 눌러서 레이저 툴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잘라요. 그런 다음에
V 눌러서 셀렉션 툴로 만들고 요 앞을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줘요. 자, 요 앞부분 여기를 없앤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역시 똑같이 여기를 자른 다음에 요 앞을 없앨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시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대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죠. 자, 최대로 확대한 다음에 좌우 방향키를 눌러서 거기로 가요. 다시 한 프레임씩 방향키로 한 프레임씩 가요. 정확히 여기에요. 그러면 이제 C 버튼을 눌러서 잘라요. 그리고 V 셀렉션 툴로 여기를 선택하고 지워요. 딜리트. 다시 전체를 볼게요. 자, 이렇게 잘린 거예요. 아까는 여기 잘랐고 지금은 여기 잘랐어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위치하면 싱크가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앞으로 당겨 와요. 딱 붙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싱크가 맞는 거예요. 그 뒷부분을 오디오 파형을 보면 모양이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해. 네.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오디오 파형을 보세요. 어때요? 비슷하게. 예, 거의 비슷하죠. 이래 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2003년에 탈당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자, 소리가 하나인 것처럼 들리죠? 이게 만약에 싱크가 틀어지면 이렇게 들려요. 자, 들어볼게요. 대학생 때부터 계속 진보정당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예, 이건 지금 싱크가 틀어진 거고 싱크가 정확하게 맞으면은 마치 하나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대학생 때부터 계속 진보정 자, 이게 수동으로 오디오 파형을 보면서 싱크를 맞추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자동으로 맞출 수 있어요. 박수를 안 쳐도 된다는 뜻이네요. 자동이 잘 맞아 떨어지면 박수 안 쳐도 돼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래 상태로 제가 되돌린 거예요. 자, 요거랑 요거는 싱크가 조금 틀어져 있어요. 얼마나 틀어져 있냐면 탈당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한 10년 정도 그냥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돈도 열심히 벌고 예, 뭐 그냥 왕창 틀어져 있죠. 많이 들어. 예, 이거를 자동으로 맞춰 볼게요. 요 두 개의 클립을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오른 클릭 싱크 여기 자, 싱크로나이즈라고 돼 있어요. 그걸 클릭하고 자, 싱크로나이즈 포인트를 클립 스타트에 맞출 거냐, 클립 엔드에 맞출 거냐, 뭐 타임 코드로 맞출 거냐, 오디오로 맞출 거냐. 오디오로 맞춰요. 요거를 선택하고 여기서 트랙 채널 1에다 맞출 거냐, 2에다 맞출 거냐, 뭐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냥 1로에 그냥 둘게요. 자, 오디오를 기준으로 싱크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오케이 해볼게요. 어떻게 날아보세요? 어때요? 다시 싱크로나이즈 오디오 선택하고 오케이. 어때요? 이렇게 옮겨진 게 보이죠? 자동으로 옮겨졌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정확한지 볼게요. 아까 수동으로 했던 거랑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아까 수동으로 맞췄잖아요. 지금 자동으로 하니까 한 프레임이 다르긴 해요. 수동으로 한 것과. 근데 거의 똑같거든요. 어쩌면 자동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맞출 수가 있고 그렇다면 박수도 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왜 박수 치고 왜 수동을 알려드렸을까요? 이게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녹음이 잘 안 됐을 때 지금은 여기 핀 마이크 달아서 하나 또렷하게 녹음했고요. 또 하나는 약간 멀리서 카메라에 내장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을 했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녹음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아주 시끄러운 곳이야. 혹은 마이크의 성능이 되게 후져. 그래갖고 소리가
사람이 들어도 잘 알아먹지 못할 만큼 녹음이 개판으로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못 맞춰요. 그럴 때는 수동으로 맞춰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악조건 상황에서도 이 소리는 꽤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박수를 치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요런 부분도 자, 선택하고 싱크로나이즈 오디오 오케이. 자, 그러면 뭐가 맞았나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지가 맞춘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역시 박수 친 거거든요. 정확하게 맞죠? 자동으로 맞춘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맞출 때 지가 클립의 좌우를 이렇게 좀 당기잖아요. 지가 알아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클립들을 먹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좀 이렇게 띄워놓고 맞추는 게 좋아요. 요것도 맞춰볼게요. 맞추기 전에 살짝 벌려놓고 오른 클릭 싱크로나이즈 오디오 오케이. 자, 확대해 보면은 얼마나 바꿨는지 보여요. 예, 요만큼 지가 바꾼 거야. 한 프레임 바꿨네. 아주 정확하네. 자, 여기 박수 친 부분을 보면 어때요? 정확하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2대의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각 그 촬영본 폴더를 통째로 불러오고, 그래서 HD 파일을 기준으로 시퀀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 그러니까 시퀀스에다가 쫙 늘어나요. H 쫙 늘어놓고 4K 쫙 늘어놓고, 그 다음에 4K를 사이즈를 줄여요. 50%로 줄여요. 그리고 그 각각의 클립을 서로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자동으로도 맞춰보고 수동으로도 맞춰보세요. 자, 요거는 15분 드릴게요. 자, 프록시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의 사양이 좀 낮아도 고해상도의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프록시예요. 사양이 낮은 컴퓨터에서도 높은 해상도의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방법. 원리는 이런 거예요. 자, 사양이 낮은 컴퓨터에서는 고해상도의 영상을 플레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편집을 못해요. 속도가 느린다. 속도도 버벅거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고해상도의 파일을 저해상도의 파일로 엔코딩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나 내용은 똑같지만 사이즈만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가벼운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뽑아낼 때에만 원래 고해상도로 자동으로 맞춰서 뽑아줘요. 그게 프록시예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파일에 프로젝트 세팅을 여기서 세팅하는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자, 프로젝트 세팅에서 여기 세 번째 탭 인제스트 세팅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면 인제스트라는 게 있고 이걸 체크하면 자, 카피, 트랜스코드, 크리에이트 프락시, 카피 앤 크리에이트 프락시가 나오는데 네, 나머지는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세 번째 거 크리에이트 프락시를 해볼게요. 카피 말고. 네. 카피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크리에이트 프락시를 하고 그러면 여기 프리셋이라는 게 뜨고 클릭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자, H264의 머시기, 프로레즈의 머시기, 시네폼의 머시기, 뭐 DNX HR의 머시기 뭐 이렇게 쭉 뜨는데 자, 고해상도의 원본 파일을 저해상도의 새로운 파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새로운 거를 뭘로 만들 거냐 그 말이에요. H264, 프로레즈 뭐 이런 거는 코덱들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미디엄 레졸루션, 하이 레졸루션, 뭐 로우 레졸루션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당연히 하이 레졸루션보다, 그러니까 고해상도보다는 저해상도, 로우 레졸루션에서 더 CPU, 그러니까 컴퓨터의 부하가 적게 먹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컴퓨터가 좀 사양이 낮다 생각되면은 로우 레졸루션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H264냐, 프로레즈냐, 시네폼이냐, 이 중에 뭘로 할 거냐는, 이게 코덱의 종류인데, 자, 코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덱은 CODEC예요. CO, 컴프레스, DEC, 디컴프레스. 압축하고 해제한다. 그게 코덱이에요. 동영상 파일은, 어마어마하게, 고용량이에요. 자, 1초의 동영상을 생각한다면 24개의 정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24개의 정지 이미지를 1초 동안에 다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압축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만 생각하면 엄청나게 용량이 커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플레이하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압축하고 해제하는 방식이 코덱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얼마나 줄이면서도 얼마나 손실을 적게 해서 고화질로 만들 거냐. 두 가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이 줄일수록, 원본이 이만했던 거를 많이 줄일수록 화질은 떨어져요. 반대로 화질을 살리려면 좀 덜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술은 뭐냐? 왕창 줄이면서도 화질은 고화질로 유지하는 것.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코덱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용량은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고화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코덱 기술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코덱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건 H264 코덱이에요. 혹은 H265도 쓰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 PC의 시스템이 H264나 H265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사양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고효율, 더 좋은 코덱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범용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왜? 우리의 PC가 그걸 못 돌려요. 너무 고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PC가 헉헉대서 그걸 못 돌려요. 그래서 우리의 PC가 가장 지금 쓸 수 있는 무난한 수준이 H264나 H265 코덱이고, 그래서 그걸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자, 처음에 나온 게 H264고요. 그 다음에 프로레즈, 시네폼 등등이 있는데, 요 세 가지를 비교한다면 H264는 압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용량이 작아요. 그런데 프로레즈나 시네폼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덜 해요. 그래서 용량은 커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자, 고압축을 하는 것과 저압축을 하는 것은 후진 사양의 컴퓨터에서 어떤 쪽이 더 돌리기 쉬울까요? 많이 하는 저압축. 저압축, 고압축? 컴퓨터 풀기에는 네, 정지수 농지 얘기가 맞아요. 풀기 생각해라. 네. 왕창 압축해 놓은 거는 풀기가 어렵다고.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CPU가 막 힘들어해요. 못 풀어요. 그래서 버벅해요. 화질이 그러니까 저압축을 하면은 CPU 부하는 덜 가지만 용량은 크잖아요. 그래서 저장장치의 부하는 그게 더 가요. 작은 용량은 저장장치의 부하를 덜 주죠. 그렇죠. 대신에 CPU에는 부하를 많이 준다고요. CPU나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압축을 많이 했고 많이 풀어야 되니까. 대가리 굴리는 게 많아진다고요. 얘가 자, 용량이 좀 크더라도 덜 압축한 놈을 쓰는 게 저사양 컴퓨터에 유리해요. 프로레즈나 시네폼이다. 예. 예. 그래서 H264보다는 프로레즈나 시네폼 쪽을 쓰는 게 저사양 컴퓨터에서는 돌리기가 더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해보죠. 보통 좋은 컴퓨터에서는 264 쓰는 게 좋고. 좋은 컴퓨터라면 이거 프락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시네폼의 로우 레졸루션, 요거 시네폼의 로우 레졸루션을 선택하는 게 가장 부하를 덜 주는 걸 거예요. 자, 요걸 선택할게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사양인가 여기 나와요. 일단 해상도는 1024540. HD보다도 훨씬 작은 해상도죠. 그리고 예, 뭐 그런 거예요. 뭐 코덱은 뭐 시네폼 코덱을 쓴다, 뭐 이런 설명이고.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아까 그대로 그냥 갈게요. 예, 프로젝트 이거 정은교 동지가 만든 프로젝트네요. 옹교 척작이라는 건데 뭐 쿠다 하고 예, 그대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는 이제 4K 소스를 임포트 할 때 자동으로 아까 설정한 시네폼 코덱의 10 몇 짜리 조그만 파일을 지가 자동으로 엔코딩 시작해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Z6 폴더에 있는 이 파일들이 4K거든요. 이거 여기다 끌어놔 볼게요. 자, 끌어놓고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ME라는 게 떴죠. 미디어 인코더예요. 미디어 인코더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요 시작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지가 자동으로 이제 엔코딩을 시작할 거예요. 보세요. 지금 뭐 하나 시작됐죠. 자, 여기 로딩. 예?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예. 프락시 설치는. 예. 근데 저것도 무진자 오래 걸려. 이게 얼마나 걸리는가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달라요. 지금 이 시스템 같으면 11세대 i9 시스템이거든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나 걸렸냐. 요 파일이 듀레이션이 2분짜리 영상인데 그거 인코딩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인코딩 시간 22초 걸렸네요. 2분짜리 엔코딩 하는데 22초 걸렸어요. 그런데 저사양 컴퓨터에선 더 걸리겠죠. 지금 프락시를 하는 이유는 저사양 컴퓨터에서 쓰기 위해서인데 저사양 컴퓨터에서는 그 2분짜리 하는데 뭐 한 5분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파일을 임포트하는 과정, 그래서 프락시 파일을 만드는 과정은 시간을 충분히 잡아놓고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한 1시간짜리 촬영본 이렇게 프락시 만들려고 그러면은 진짜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불러온 이놈은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3840에 2160이라고 4K 파일이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요 시퀀스를 만들어서 보면은 자, 여기를 지금 피트로 하지 말고 100%로 볼게요. 자, 요건데 지금 이거 깨끗해요. 이거는 사실은 프락시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원본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요 버튼 토글 프락시라는 버튼이거든요. 이걸 눌러볼게요. 어때요? 뒤에서도 흐려진 게 보이세요? 다시 눌러볼게요. 이게 원본, 이게 프락시예요. 다시. 뭔가 변했어요. 네, 가까이서 보시면 확 티가 나요. 원본과 프락시예요. 그래서 저화질로 만들어 놓은 이 프락시 파일을 가지고 편집을 해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지금 프락시가 켜져 있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지금 요렇게 조그만 사이즈로 보면은 뭐 그냥 볼만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큰 모니터로 작업을 한다면, 게다가
4K 모니터를 따로 놓고 거기에 원본 사이즈를 그대로 틀어놓고 편집을 한다면 확 티가 나죠. 닦으면 안 보이시죠. 근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그냥 쫙 편집을 했다고 쳐요. 자, 뭐 이렇게 플레이 하다가 여기 이렇게 자르고 뭐 여기도 자르고 여기 이렇게 해서 자 편집을 마쳤다고 칠게요. 자, 이게 끝난 거라고 칠게요. 여기서 이제 최종 렌더링, 최종 아웃풋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4K가 살아나요. 지금 요거는 가로 1000짜리 프락시를 가지고 편집을 했지만 이걸 갖고 최종적으로 뽑을 때는 4K대로 렌더링이 된다고요. 그럼 됐잖아요. 중간에 편집 빠르게 했어요. 그리고 최종 편집본 4K로 나왔어요. 그럼 됐지 뭐. 그럼 저사양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이런 건 있어요. 화질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는 없죠. 자, 보세요. 여기를 100%로 볼게요. 언제쯤 관리를 하시게 되셨는지요? 자, 흐리게 보이잖아요. 프락시. 그래서 아주 정밀한 편집을 해야 될 때에는 요 버튼, 토글 프락시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정지 상태에서의 화질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플레이를 한다면 저사양 컴퓨터에서는 버벅거릴 수 있겠죠. 여기서는 안 버벅거려요. 저는 대학 이 컴퓨터는 사양이 높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지만 저사양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원본 화질 그대로 보여주면 버벅거려요. 학생 때부터 계속 그래서 프락시는 그렇게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정확한 모니터링은 힘들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락시의 설명이고, 이거를 지금 실습은 못 해보실 텐데, 나중에 제대로 이게 미디어 엔코더가 연동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걸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 또 한 10분 쉴 텐데, 그동안에 요 앞에 있는 컴퓨터, 요 2대, 요거 가지고 실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다 끝났으면은 최종적으로 뽑을 때는 자, 컨트롤 M을 누르면 이렇게 익스포트 세팅이라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각종 세팅을 해가지고 최종 파일을 뽑는데, 이렇게 뽑을게요. H264 코덱의 4K 파일로 뽑을게요. 자, 그러면 우선 맨 위에 포맷을 볼게요. 이걸 눌러보면 여러가지 프리셋이 나와요. 이 중에서 H264 요걸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 그거에 맞는 프리셋이 또 여러 개 나와요. 엄청 많아요. 자, 이거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요거예요. 자, 매치 소스 어댑티브 하이 비트레이트. 요걸 선택하면은 4K에 H264에 적당한 파일이 나와요. 프락시 작업을 한 상태에서 아웃풋 작업하는 거죠, 지금? 예. 이거는 프락시 작업을 안 했어도 그냥 원본 가지고 했어도 이 과정은 똑같아요. 자, 왜 여기가 어댑티브냐면, 자, 여기 메뉴에는 하이 비트레이트, 그 다음 미디엄 비트레이트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 하이 비트레이트잖아요. 이게 왜 어댑티브냐면, 원래는 4K가 보급되기 전에 HD일 때는 그냥 어댑티브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이냐, 미디엄이냐 두 개만 있었는데, 4K 시대가 되면서 그냥 하이 비트레이트만 가지고 엔코딩을 하면은 4K에 적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어댑티브 맞춰주기 위해서 4K에 맞춰주기 위해서 어댑티브라는 항목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4K로 할 때에는 어댑티브 하이 비트레이트를 선택하셔요. 그럼 끝났어요. 뭐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로우로 작업하고 하이로 내나 나올 때는 예. 아웃풋은
하이로 하냐 미디엄으로 할 거냐는 누구한테 어떤 목적으로 배포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뭐 일반적으로는 고해상도가 좋겠죠, 고화질이.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포맷은 H264, 프리셋은 어댑티브 하이 비트레이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아웃풋 네임 요거만 정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어디에다가 무슨 이름으로 뽑을 거냐 이거예요. 그건 뭐 자기가 적당한데 고르면 되겠죠.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으니까 여기 고유미라는 폴더 안에 완성본 폴더 안에 그거를 넣을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저는 그냥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자, 저장 누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떴죠. 여기에 서머리가 나와요. 아웃풋을 어디다 뽑을 거냐, 소스는 뭐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설정이 프리셋으로 미리 되어 있는 설정들이 나오는데 잠깐 살펴볼게요. 우선 여긴 비디오 세팅, 여기는 오디오 세팅, 뭐 나머지들이 있어요. 자, 비디오 세팅에서 해상도예요. 우선 가로가 3840, 하이트 2160, 4K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 전에 여기를 보시면 처음에 매치 소스 어댑티브 하이 비트레이트잖아요. 매치 소스가 무슨 뜻이에요? 네. 이 소스는 애초에 4K 소스였잖아요. 그걸 4K 시퀀스로 만들었잖아요. 그 4K 시퀀스에 매칭해서 뽑는다 그 말이에요. 4K로 만들었으니까 4K로 뽑겠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세팅이 전부 4K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해상도 그렇고, 예, 프레임 레이트 29.97, 여기 필드 오다 뭐 이런 거 뭐 넘어가고, 뭐 쭉 넘어가고, 요 부분이 중요해요. 비트레이트 세팅. 뭐 여기 타겟 비트레이트가 요게 중요한데, 요걸 요런 거예요. 비트레이트가 높으면은 용량은 크지만 화질이 좋다. 비트레이트가 낮으면 용량은 작지만 화질도 그만큼 떨어진다. 그래서 4K로 뽑을 때는 요 비트레이트를 몇으로 놓는 게 가장 적절할지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뭐 자기 취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 어도비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은 75.9라는 거네요. 메가 bps네요. 초당 75.9메가의 전송률로 뽑으면은 적당한 화질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해보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걸 좀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해보세요, 나중에. 이걸 얼마나 낮추면은 화질이 얼마나 깨지고, 얼마나 높이면 화질이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게 끝없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적어도 원본 이상 좋아질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면 더 이상 높일 필요가 없는 한계점이 와요. 그 이상 높여봐야 화질은 그대로인데 용량만 커지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그래서 적정선이 75.9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세팅이 끝났으면 요거를 눌러요. QUEUE. 이거 Q라고 읽어요? 키라고 읽어요? 몰라. Q인가? 근데 이거를 누르면 아까 떴었던 미디어 엔코더라는 게 떠요. 그래서 거기서 엔코딩을 해요. 아니면은 요 옆에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은 미디어 엔코더가 따로 뜨지 않고 이 자체적으로 엔코딩을 시작해요. 그냥 엑스포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엔코딩이 되죠. 그러면 끝나요. 익스포트 누르면 된다 이거죠? 네. 자, 끝났어요. 끝났으면 여기에 이렇게 끝났다는 표시가 나오고, 그 파일을 볼게요. 어떻게 나왔나? 이거예요. 자, 1분짜리 파일이고, 여기 가로가 3840에 세로 2160이라는 4K 영상이 렌더링이 된 거예요.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모니터가 HD 모니터이기 때문에 4K를 온전히 보여주진 못해요.
그런데 그냥 일단 해볼게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계속 진보정당 운동을 열심히 자, 이렇게 4K로 뽑은 거예요. 나중에 4K 모니터로 이걸 보시면 아 진짜 4K라는 걸 느끼실 텐데 아무튼 다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M을 눌러서 익스포트 세팅 창을 띄우고 여기서 여러가지 세팅을 한 다음에 아까는 익스포트를 눌렀는데 이 Q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미디어 엔코더가 자동으로 떠요. 이걸로 엔코딩을 하면 뭐가 다르냐, 여러 개를 한 번에 걸어놓고 잠잘 수 있어요. 이거 1회로 나누죠. 예, 예. 지금 이거는 뭐 한 1분짜리 렌더링 하느라 이렇게 금방 됐지만 1시간짜리 한 5개 렌더링을 해야 된다고 쳐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씩 렌더링 하려고 그러면은 1시간마다 그 렌더링 눌러줘야 돼요. 잠 못 자잖아요. 그 5시간짜리를 풀로 이 미디어 엔코더에다가 여기다 쫙 늘어놓고 대기열 Q로 쫙 늘어놓고 시켜놓고. 예, 그리고 요걸 눌러요. 예, 대기열 시작을 누르면 5시간 동안 지가 일하고 난 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익스포트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40분인데 오늘 사실 설명드릴 거는 잠깐만요. 다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종합 편집을 할 텐데, 종합 편집은 여기서 이제 자막도 넣고 색보 정도 하고 트랜지션 여러 가지 효과 주는 것들, 그런 걸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이번 주의 숙제는 이거예요. 뭐든 간에 1분짜리, 하루에 1분짜리 하나씩 만드세요. 사진 찍고. 네, 사진 찍어도 되고 영상 찍어도 되고 어디 인터넷에서 영상 갖다 쓰셔도 돼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작권을 생각하고 소스를 써보세요. 이거 숙제 어디 낼 거 아니고 그냥 과제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저작권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저작권을 신경 쓰다 보면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소스가 거의 없다는 거를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작권 생각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찍은 거 아니면 전부 다 저작권 남한테 있는 거다. 못 쓰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작권 프리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pixabay.com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에서는 이미지나 뭐 비디오 같은 것들을 그냥 저작권 걱정 없이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딱 그런 거를 구하기는 사실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범용적으로는 쓰기 괜찮아요. 그게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고, 네? 무슨 사이트? 픽사베이 여기 나와 있고, 제 교육 자료에도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아, 예. 그 외에도 눈 프로젝트라는 곳에서는 아이콘들을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거고, 뭐 공유마당, 공유누리, 이거는 우리나라 사이트인데 우리나라 자료들은 이쪽에서 좀 구할 수 있어요. 전통 기와 뭐 이런 거. 그리고 폰트, 요거 눈누라는 사이트에서는 폰트를, 예, 여기 있는 폰트들은 대부분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폰트들이에요. 예, 이렇게 저작권 프리한 소스를 수집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과제는 적어도 얼마 이상은 자기가 찍은 소스를 사용해서 편집을 하세요. 그래갖고 내용은 뭐 아무 상관없고 하루에 일단 1분 정도의 편집본을 우리의 텔방에 올리세요. 언제까지? 매일 9시까지. 밤 9시까지. 9시 넘기시면은 안 돼요. 이거 전에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개인 작업일 경우에는 개인이 책임지면 돼요. 이 폰트 회사에서 날 소송 걸었어. 내가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당의 영상이면 어떻게 돼요? 나의 잘못으로 당의 피해가 가잖아요.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